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둘러싸고는 여야 셈법이 복잡한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이 이제 내일 나오게 됩니다.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원래 정계선 후보자나 조은정 후보자처럼 국회에 지금 그 추천 몫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 국회목 3인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으로 이번에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마흔혁 후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람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예, 원래 국회 몫이 여당 추천 한 명, 야당 추천 한 명, 나머지 한 사람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2대1, 즉 민주당이 두 사람 몫을 그대로 자신들의 어떤 추천으로 하겠다라고 주장한 것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두 사람만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추천권을 지금 침해한 것이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번에 그 판단, 그러니까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외한 것이 국회의 추천권을 지금 침해한 것이다, 아니다, 이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일 내리게 됐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상황에서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헌재가 내일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권한쟁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지금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건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라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는 권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12조 1조를 보면은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든가 뭐 이전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논쟁이 시작됐던 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임명을 2명을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을 여야 합의라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할 권한 자체가 헌법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서 욕을 한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얘기를 지금 권한대행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여야는 각자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보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인용되더라도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헌정 파괴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양쪽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바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각하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건데, 각하라는 건 뭐냐면 절차상의 요건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 이름으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 개인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만약에 국회 추천권을 침해받았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했어야 됐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어떤 입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런 어떤 그런 이 헌재의 판결들이 있어요. 2011 헌나 2를 보면 당시에 이정희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합진보당 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2010년도인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전시 자적권을 연기를 했어요. 2015년. 근데 그게 국방장관이 한미 이 안보 협의에서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거기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을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이정희 의원이 아니 이건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받았습니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국회가 일단 표결을 했어야 됐다. 권한쟁의 침해는 국회가 했어야 되지 국회라는 어떤 대표성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별성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권한쟁의를 하면 앞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300명이 개별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아예 판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우원식 의장이 그때 당시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급했다, 성급했다, 저차자 요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뛰어넘어서 만약 헌재가 아니다, 이건 요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 또 다시 어떤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문제를 뭐 이렇게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사실 절차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야 각 입장에 대한 의견에 더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회의장한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국회를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권한적인 심판 할까요 말까요? 다 표결을 꼭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헌법을 개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계엄을 선포하고 뭐 지금 내란에 대한 논란을 계속 보수진영에서 제기를 하니까 내란 피의자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대통령하고 결국은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분신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붙잡아다 고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이런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최종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도 부정합니다. 그 전에 이미 계엄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를 취합니다. 근데 그 최종적으로 결정할 헌법재판관 9명 임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권한대행이 나 임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누가 바로 세웁니까? 대한민국 헌정질서 무너진 거는 누가 책임지고 그걸 바로 세울 역할을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내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버젓이 권한대행한테 요구한다고 하면 그걸 만약에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도 난 임명 못하겠다. 그럼 그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전 민주당에서 다시 탄핵소추 발의해도 저는 크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짧게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동의하지 않는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장 부분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장한테 권한이 있다. 한다면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국회거든요.
국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추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있으므로 침해를 받은 건 국회가 침해를 받은 것이고요. 또 아까 헌법 111조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한다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회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지금 법률은 지금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럼 바로바로 그거를 고쳐야죠. 안 고치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만 8건이고 그냥 폐기된 것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그럼 국회는 위헌적인 지금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와 한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대통령이나 국회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도 상권분류에 위배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글쎄요, 반론이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국회 집권 여당은요 문학을 하면 안 돼요. 헌법을 놓고 왜 문학을 합니까? 우리나라 법률안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게 할 수 있다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삼아요. 왜냐하면 그건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강행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법률안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예, 예. 마치 그럴듯한 논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문학에서나 하는 얘기고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헌재 판단은 뭐 내일 나올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재판관 3명에 대해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이 3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계속 입장을 내면서 이런 재판관의 일종 뭐 편향성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몇 년 전인가요? 어쨌든 이재명 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과 문판님 시장님하고 서로 이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뭐 이 사법연수원 동기더라라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정계선 임선 재판관은 그 동생과 그다음에 남편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그런 집회 그 단체의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또 탄핵과 관련된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회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이 특정 성향의 어떤 단체 또는 정파에 소속돼 있었다. 우리법 연구에 소속돼 있었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사실 모델링한 건데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시하는 게 이건 있어요. 독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당 일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무슨 당원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시하는 건 뭐냐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로 쏠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 필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원과 상원이 각각 뽑는데 하원에서 이 합의가 있어요. 3인당, 기민당 모든 정당이 하나의 정파, 하나의 정당, 하나의 어떤 그 계파 이건 절대 할 수 없다. 다양해야 된다라는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명 중에 40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4명이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다. 이건 우리법 연구의 타당성을 떠나서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평론가님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뭐 일종의 트집 잡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동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고 회피나 재촉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제1순위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을 왜 9명으로 구성하게 만들어놨습니까?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목, 대법원장목, 그다음에 대통령 몫을 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 안에 들어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에 각각의 분점할 수 있는 각각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 형태로 만들자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헌법 111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 것은 국회에 추천한 국회에서 선출한 목 3명은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 절차권, 임명
그 승인만 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랑 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야 몫이 거기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야당 성향이면 야당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고 여당 성향이면 여당 이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대통령이 이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판관들 다 그럼 포함하면은 전부 다 이쪽 성향이면은 반대편에서 안 된다고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이쪽 성향이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헌법재판소를 구성했던 기본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예. 지금 우리법연구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법연구회하고 다른 사법부 내에 또 다른 연구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연구회는 보수적이면 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특정 헌법재판관이 가족이나 누구의 친지와 연결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7명 이상이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해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빼버리면은 그러면 헌법재판소 아무 결정하지 말고 기능 정지시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헌법재판소를 기능을 정지시키고 대한민국을 이 상태로 두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네. 이런 어이없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히려 제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 여당 지도부,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 차원임을 또 그리고 인간적 도림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 정지됐더라도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미중의 사태죠. 지금 구치소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 인지상정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도리로 찾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현직 참모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데 아니 양 지도부의 가장 그 대표가 되는 대표 원내대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과 무관한 일이고 개별적인 어떤 의원들을 막을 생각은 없다 했으면 최소한 정무적 판단은 있었어야 됐다. 예를 들어서 뭐 권영세 대표가 가면 또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가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그 행보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면 아니 개별적인 어떤 행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가장 대표가 된 투탑인 대표 원내대표가 함께 하면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한나연시에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당이 무관하겠습니까? 전혀 이렇게 그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결여돼 있는 어떤 행태가 아닐까. 이게 지금 여론의 어떤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지지율 뭐 이런 것에 계속 그 눈치를 보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은데 도리어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아니 뭐 당이 간다 하고 두 대표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거리를 둔다 했으면 거리를 두는 만큼의 행보를 보이든지 언행일치가 아닌 부분에서 비판받을 대목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행일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엔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비판을 해주셨으니까요.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도리부터 먼저 지키는 게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측은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지킨다고 집권 여당 지도부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면회를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되기 이전에 집권 여당 지도부한테 집권 여당 의원들을 이렇게 존중해 줬습니까? 집권 여당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 축출해내고 당대표 쫓아내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의 2인자라 국정 2인자라고 불렸던 사람 비대위원장을 임명해 놓고 그 비대위원장도 그만두라고 하고 계속 이걸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간적인 도리를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이렇게 존중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계엄 사태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까지 비판받고
탄핵 위기로 내몰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존중받지도 못해놓고 왜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찾아가려고 할까? 의무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감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찾아감으로써 나중에 가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적견 정치를 하고 누구를 선동할 의도를 갖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속내는 전부 다 뒤에서 주판을 튕기면서 내가 찾아갔을 때 어떤 나한테 이득이 올까 이거 계산하고 찾아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국민들한테 진심 어린 뭐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비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국민의힘한테 앞으로 올 대선에도 큰 도움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차 점교 때 사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든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런 얘기했다는 것도 바로 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속보로도 나왔었거든요. 당시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접견 정치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비록 구속됐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다라는 걸 일종의 지지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잠깐 경고성 계엄이니 뭐 계몽령이니 이런 얘기를 지금 극우 진영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과시하고 윤 대통령이 결국은 역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이 지지하는 여론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결국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을 본인들은 과연 있다고 생각할지는 저는 궁금한데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하는 인원들을 통해서 내는 메시지들이 지지층에게 좀 호소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지금 여론이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저는 서부지방법원,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대한 이 폭동 사태 이후에 여론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설 연휴 이후에도 좀 바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견고하게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대로 그 국정농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그 방어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바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저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 예를 들어 헌재 심리가 결정이 난다든지 만약에 뭐 인용으로 난다든지 또는 뭐 이 형사 재판 속에서 또 다른 많은 증언과 증거가 이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여론이 또 바뀌게 되고 또 옥중 정치가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네, 보면서 이제 들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는 사실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게 아니냐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메시지를 홍대에 가서 굳이 오바마 케네디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40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달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결국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탄핵 책임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당사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한 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대통령으로부터 배신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탄핵 책임론에서 일정하게 자유롭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일종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 대해서 상당히 극우화돼 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젊다고 하는 점이나 그리고 일종의 그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성향에 대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차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도 저는 일정하게 지금 이 시점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 파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대선판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대선판이 열리는 것은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섣불리 대선 출마 선언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러니까 먼저 뛰어들어서 먼저 차별화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또 그리고 시기적으로 오늘 이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까지 함께 여쭤보죠. 김성환 평론가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전 좀 부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측면은 분명히 동의해요. 그런데 대단히 부자유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목을 묶인 것이 바로 명태균 녹취록이거든요. 명태균 녹취록을 함께 그 검찰에서 녹취록을 포렌식 할 때 입회했던 변호사들의 나중에 이제 언론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아주 자유롭지 못한 세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이준석 대표가 아주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노회하다, 그러니까 노회한 행보를 보였다. 예를 들자면 7불사 회동 같은 경우 결국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김영선 씨가 전화를 했던 녹취록,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가져가서 7불사에서 이게 얼만큼 그 공천권을 줄 만큼의 그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러 새벽 1시에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세대 교체를 할 사람이라면 그런 거 받지 마라. 그건 네거티브다. 네거티브 같은 것은 노예한 정치다라고 내려가지도 말고 아예 거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내려가서 봤더니 가치가 별로 없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 행위 자체가 사실 신선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또 지금 시기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제일 먼저 나선 것 이유가 뭘까요?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풀리기 전에 빨리 그 후보로 뛰어들면 검찰도 수사를 못할 거다.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은 어떻게 수사하느냐. 이런 비판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 난 명태균 씨와 관련이 없다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계속 기자들의 질문은 녹취록에 등장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상황이고 두 분께서도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면서 여론이라든지 또 정치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특화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로서 나섰을 때 어느 정도 호소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나 이제 사실 여당 안에서 이준석 의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양면적인 성격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참 한계가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화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공격해서 내 편 만들기에 굉장히 특화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대남의 표를 갖고 있다. 이것이 그 10년 전 얘기라면 지금은 이대남이 아니라 그야말로 2040 전부 아울러서 나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건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2대남의 한계 그냥 그대로 몰입해서 여성들을 좀 갈라치고 내지는 또 60대를 갈라치고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한다면 한계가 너무나 노정돼 있어서 확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미 그게 가장 큰 어떤 이준석 의원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저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치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준석 의원의 몸값을 높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 특히 이제 진보 보수로 갈라져 있다고는 말하나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는 크게 여론이 흔들리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들, 극우화 경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결국 진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오히려 보수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2030 세대 남성들을
더 극우화 경향으로 끌고 갔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극우화로 가버리면 결국 그 틈에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하거나 정통 보수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터잡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거기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계속 극우화 쪽으로 코너로 몰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지금 더 출마할 의원들이 뭐 시장이든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반대 대척점에서 보수를 그나마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일종의 차별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오늘도 밝혔지만 정치한 지 14년 됐거든요. 근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게 그냥 남성표를 얻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전 이준석 전 대표가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를 얘기하면서 시험 잘 치면 공정이라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얘기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진짜 2030 젊은층 세대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상실감에 빠져 있는 2030들, 일자리 부족하고 그리고 자산의 대물림 때문에 자산 격차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이든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준석 의원 입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치 지형 안에서 정치 기술을 통해서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는 되지만 정치인으로서 정말 40대 저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할 만큼의 정치적 역량을 갖췄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썩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